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어땠어요, 음식? 맛있어요. 정말? 완전 맛있어. 저희 지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식당이라서 자유식 백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황버섯을 이용한 백숙, 그다음에 짱돌이 주물럭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곳에 오시려면 어떻게 오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정원 내비를 찍으면 나옵니다. 두 번째 거 전주? 전주 안산구에 있는 삼천동 그리고 전주 국립박물관 옆에 있습니다. 전주 오시면 들러주세요. 맛이 어땠어요? 먹을 게 없어요. 왜 먹을 게 없어? 맛있던데. 안녕하십니까. 김영태의 행복한 교육세상입니다. 공교육이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다. 이 말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초중고 학부모님들에게 왜 사교육을 시키느냐고 질문한 한 통계에 의하면 무려 44.3%가 학교 수업 보충을 위해서 사교육을 시킨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공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다시 말해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학교 수업 보충을 위해서 이토록 사교육 비중이 높은 것일까요? 우리나라 교육이 중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중 인터뷰 사랑방 손님으로 교육평론가이자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으로 계신 이범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공교육의 부끄러운 자화상, 어두운 현주소, 슬픈 민낯, 불편한 진실 등에 대해서 이른바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바람직한 해법을 함께 고민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 이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워낙 유명한 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청자들을 위해서 예. 본인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저는 옛날에는 학원 강사였고, 네. 제 입으로 말하기 못하지만 이제 스타 강사로 예, 유명했던. 그렇죠. 근데 이제 학원계를 뜬 지가 이제 벌써 10여 년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2003년까지만 제가 수능 강의를 했고, 예. 그 뒤에도 강의를 더 몇 년 했는데 그건 다 이제 강남구청이나 EBS 강의 이런 것들이었고요. 네. 그러다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책을 한 권 내게 되면서 그걸 계기로 이제 이번 교육을 반하다. 교육에 반하다. 함께 반하다. 공부에, 네. 공부에 네. 반하다죠. 그렇죠. 공부에 반하다. 맞아요. 이 책이 나오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강연해달라, 뭐 방송 출연해달라, 뭐 토론회에 나와달라, 네. 뭐 신문에 칼럼을 써달라 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게 되면서 이제 교육평론가라는 네. 이제 타이틀을 붙이고 다녔죠. 또 유명세도 아주 톡톡히 하셨고요. 그러다가 네. 이제 서울시교육청에서 네. 공무원 생활을 하기도 했었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정책연구소죠. 네. 민주정책연구원의 부원장으로 2014년 10월부터 재직을 하고 아, 있습니다. 예. 예. 뭐 저랑도 이런저런 국회 토론회나 이런 데서 많이 네. 이렇게 자주 뵙기도 뵀었죠. 하고 예. 협력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럼 총선을 앞두고 뭐 지금 교육 공약 작업도 좀 진행 중인가요? 물론이죠. 예. 지금 뭐 당 사정이 뭐 썩 그렇게 네. 좋지 않다는 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 내부적으로는 착착 총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총선 정책기획단이라는 게 내부에 꾸려져 있습니다. 아, 네. 거기에 이제 저도 멤버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교육 정책 이 부분도 착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황폐화된 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입시와 경쟁 때문이다. 이렇게들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그렇게 보는 것은 반쪽짜리 진단이고 반쪽짜리 해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이제 네. 대입 경쟁, 입시 경쟁이 워낙 심각한 문제다. 네. 뭐 아무리 좋은 걸 우리 교육에 들여다놔도 네. 그 입시 경쟁 때문에 다 왜곡된다. 네. 그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네. 그것만 문제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환원론이고 네. 사실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네. 거죠. 사실 저도 이제 입시 경쟁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좀 모색을 하고 있고 그걸 정책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제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만 네. 사실 우리나라 입시 경쟁만으로 교육 문제가 설명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건 실제로 이제 초중고 학부모로서 생활을 해보면 이제 쉽게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이걸 네. 이제 수치로 드러낸 게 2013년에 교육부하고 통계청이 네. 사교육비 및 의식조사라는 걸 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2013년에 조사해서 2014년에 발표했는데 초중고 학부모들에게 물어본 거죠. 네. 초중고 학부모 통틀어서 사교육을 왜 하냐, 네. 목적이 뭐냐. 단 예체능을 뺐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이제 피아노학원 빼고 네. 일반 교과. 그랬더니 이제 선행학습 때문이다라는 게 25% 정도 나오고요. 그렇죠. 네. 상급 학교 진학 준비가 한 14.4%.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더하면 한 40% 정도 되는 네. 거죠. 그밖에 이제 불안 심리 때문에 네. 한 10%뭐 등등 이렇게 있는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학교 수업 보충을 위해서 이게 이제 44%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의외예요. 예, 학교 예. 수업 따라가기 위해서 학원 수업을 받아야 된다. 이게 예. 이제 사실은 아는 분은 알았지만 또 모르는 분들은 몰랐던 그렇죠. 소위 말하는 예. 불편한 진실입니다. 네. 근데 이건 사실 초중고 학부모로서 경험을 해보면 딱 네. 느껴지는 일이죠. 예, 예.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요즘 이제 네. 강연을 할 때 학부모들 한 200~300분 모여 있는 데서 물어봅니다. 네. 한글 읽기를 네.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배우기 한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한 200~300명 모여 있어도 한두 분 정도 들지 네. 어떤 데는 진짜 전멸이에요. 한 분도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어떻게 보면 아마도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예. 모국어 문자 읽기 교육을 공교육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예. 뭐 그 말씀이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쓰기는 뭐 일단 둘째 치고 네. 일단 읽기, 네. 한글을 읽는 것 이것을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돼 있긴 해요. 네. 우리나라 이제 공식 교육 과정에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글 읽기를 가르치게 돼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몇 주간 가르치도록 편성돼 있냐면 딱 4주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사주요. 네. 그러면 한글을 못 읽던 애가 4주 배운다고 읽게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변명이 있긴 있는데 그 변명이 요즘은 이제 워낙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다 읽고 들어오니까 그렇다. 네. 이게 이제 변명인데 사실 만약 그게 현실이라면 네.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한글을 배우고 오는 게 현실이라면 그러면 공교육의 합리적 태도는 제가 보기엔 둘 중에 하나예요. 네. 한글 읽기 교육을 아예 유치원으로 내려 보내든가 그러든지. 네. 공식적으로 네. 7살 후반쯤에 한글 읽기를 해라라고 네. 아예 이제 지금으로 치면 누리과정이죠. 네, 네. 누리과정 후반에 편성을 하든가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글 읽기를 계속 할 거면 한 학기 정도 편성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 제대로 거죠. 하든지. 학부모들에게 한글 읽기 미리 배울 필요 없다. 배우고 오게 하지 마라. 네. 초등학교 때 책임을 지겠다. 이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둘 중에 굉장히 하나를 택하는 게 어정쩡하게 아니라 지금. 그렇죠. 네. 이게 어정쩡이기도 하지만 저는 다른 식으로 이거 네. 이중 플레이라고 이중 표현합니다. 플레이다. 예. 그러니까 겨우 4주 편성해 놓고 면피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한글을 너무 쉽게 본 거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글을 대부분 아이들이 다 배우고 온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아까 못 배우고 오는 그렇죠. 아이가 있을 그런 수 애들이 있고요. 여전히 있습니다. 또 요즘은 네. 또 다문화 아이들이 많으니까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못 배우고 올 수도 있는데 그 아이들은 본의 아니게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이제 부모가 이제 네.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특히 이제 엄마가 맞벌이가 아니어서 애를 네. 이제 돌볼 수 있고 이런 환경이면 대개 이제 엄마가 뭐 신기한 무슨 나라 뭐 이런 네. 데 보내서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요. 가르치듯이 이렇게 아이를 돌보아서 이제 한글을 가르쳐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교육의 첫 발을 들이면서부터 우리나라 학생 학부모들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학교에서 안 해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공교육이 꽤 무책임한
그런 그러니까요. 곳이라는 것을 공교육이 첫 발부터 오히려 경험하는 선행학습을 결국은 유발시킨 그렇죠. 1차 사교육을 책임이 유발하는. 사교육을 예, 예. 유발시킨 책임이 있는 거고 이어서 연장선에서 지금 초등학교에서 영어 수업 이 영어 수업도 알고 보면 사교육을 지금 유발시키는 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우게 되는데 처음에 일주일에 2시간 수업을 하고 네. 5, 6학년쯤 되면 이제 3시간 3시간 수업하게 수업하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영어가 외국어잖아요. 예, 예. 솔직히 말해서 외국어가 일주일에 2시간이나 3시간 접하면 배워질까요? 그러니까요. 그냥 맛보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배워지지 않단 말이에요. 네, 네. 우리가 학습이란 말을 할 때도 네. 학은 배우는 거지만 습은 익히는 거고 건데. 이걸 합쳐서 학습이라고 하듯이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노출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핀란드가 사실 이제 영어 그 유럽 언어가 아니죠. 네. 핀란드가 이제 알파벳은 유럽의 알파벳을 쓰지만 언어는 아시아 쪽 언어인데 그렇다면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이유가 어렸을 때 이제 애니메이션 이런 걸 많이 네. 이런 걸로 노출해서 그렇더라고 얘기하고 요즘 워낙 기술이 좋아서 이 노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네. 우리나라 공교육은 그냥 수업만 한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또 이제 집에서 알아서 신경 써서 이제 영어학원도 보내고 그래서 노출 시간을 확보한 애들은 그걸 잘 따라하고 네. 하겠지만 뭐 우리나라 여건에서 영어학원을 안 다니거나 못 다니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교육하고 비슷한 상황이 사실 3학년 이후에 영어 교육에서도 놓이는 똑같이 거죠. 나타나는 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기본적인 뭐 모국어 교육부터 시작해서 영어 교육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영어 교육 열심히 하고 이제 투자 네.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공교육의 저는 내실을- 책임져 주지 예. 않고 맛보기만 하고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학부모들이 알아서 뭐 그렇죠. 조기 교육을 하든 사교육을 하든 예. 하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교육 잡겠다고 교육 예. 당국이 항상 큰 소리 치지만 실질적으로 껍질을 벗겨 놓고 보면 사실상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이런 불편한 진실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교 수업만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참 답답한 이 부분인데 그것이 뭐 또 하나 이제 많이 예를 들고 계시잖아요. 그게 이제 영어가 뭐 금방 얘기했듯이 수학에서도 네. 초등학교에 수학도 이제 마찬가지죠. 새로 도입된 일명 그 스토리텔링 수학이요. 이 부분도 알고 보면 허점이 있어요. 예.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그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대입 전문가로 시작해서 점점 이제 교육 문제를 들여다봤는데 네. 애를 키우다 보니까 네, 이제 초중고 직접. 초등학교 교육을 잘 알게 됐는데 네. 지금 저희 첫째가 이제 중1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 네. 셋째가 이제 2학년이고 네. 넷째가 이제 올해 이제 초등학교 네. 들어갑니다. 아주 다둥이 아빠였어요. 셋째가 이제 애국자이십니다. 셋째가 지금 2학년 이제 3학년 네. 올라가니까 네. 1학년, 2학년 이제 수학 교육 과정을 쭉 보면 네. 이 수학 문제가 교과서에 나오는 수학 문제가 한 문항이 4줄, 5줄짜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1, 2학년의 평균적인 언어 수준을 가진 아이가 네. 문자로 되어 있는 4줄, 5줄짜리 문항을 보고 네. 그것을 이해한 다음에 그걸 다시 추상화시켜서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을 하고 나서 다시 거기에 이제 계산 결과를 다시 언어적으로 네, 표현해서 쓸 수 있느냐? 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아이가 영재가 아닌 다음에야 물론 되는 애들이 아니 이제- 영재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의 소위 말하면 아동 발달 단계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이 스토리텔링 수학은 최근에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였거나 지금 네. 학부모인 분들만 알고 있지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시는 건데 네.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제가 네. 이제 이걸 들여다보니까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은 고학년 수학과의 연관도 중요하지만 저학년 국어와의 연관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더 중요한 언어와의 거거든요. 관계. 네. 언어적인 어떤 아동 네. 발달 단계하고 네.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교육과정 편성권이 이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라는 평가원에 데 있죠. 있죠.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이제 수능 출제도 하고 네. 교육과정도 만들고 그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제 그 교과서를 또 만들게 되어 네, 있는데 근데 이명박 정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여러 과목 교육과정 편성권을 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수학과학만 띄어다가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는 데를 과학창의재단. 예. 그것도 사실은 교육 논리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약간 좀 어긋나기 네. 시작한 건데요. 네. 근데 그나마 이제 충실하게 잘 만들었으면 좋았겠는데 이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그 과학창의재단에서 네. 그 교육과정을 처음 만들어 본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그 수학이나 수학 교육은 좀 아시는 전문가들일지 몰라도 아동이란 무엇인가, 그 아동 발달 발달 단계에 단계에 대한 대한 근본적인 거기까지는 이해나 인식을 못한 거죠. 또는 교육 현장에 대한 어떤 네. 감각적인 어떤 이해 네. 또 그것을 반영하는 거에는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학부모들은 아실 겁니다. 네. 어떤 문항은 부모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교사들한테도 제가 네. 교사 연수 가면 초등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자기들도 자기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수학을 아이들이 보면 어쩌겠어요. 조금은 이거는. 재밌게 예. 가르쳐보고자 하는 그 취지는 이해하는데 예. 거기 현실성이 지금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스토리텔링인가 그렇죠. 의문이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국정교과서 논란하고 관련이 있는 네. 거예요. 국정교과서 체제에 따라서 국가에서 똑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그걸 다 모든 학생들이 배우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 교육과서 또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사람이 현장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조금만 어긋나도 이런 이제 참 비참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스토리텔링 수학이 전 참 어이가 없는 게 교육부에서는 자꾸 자기들이 수학을 재밌게 만들었다고 네. 자화자찬을 하고 예, 있는데 그러니까요. 현장의 반응은 업적으로 전혀 안 지금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늘 교육정책 하는 분들한테 여쭤보는 게 감투 없는 사람들을 좀 만나봐라. 감투 쓴 사람들만 만났는데 감투 쓴 사람들은 뭔가 다 이해관계가 있고 거기서 자기 검열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네네. 감투를 안 쓴 일반 교사, 일반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이건 진짜 아우성이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좀 뭔가 업적과 성과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늘 강조하다시피 교육 논리, 뭔가 교육 논리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교육 외적인 비교육적인 논리가 작동되는 네. 순간 그게 사실 교육을 아무리 좋은 뜻으로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망치는 특히 이명박 정부 때 그게 하도 심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 없는 교육부 뭐 이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제 특히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편성권을 네. 별도 기관으로 넘긴 것 저는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바로 잡아야 된다고 비교육적인 봐요. 그리고 뭐 세계적인 추세가 통합교육식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계속 그동안 이명박 정부 때 특히 분리교육을 해왔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어 그렇죠. 좀 잘하면 외고, 그 다음에 수학 좀 잘하면 수학이나 과학 잘하면 뭐 과학고, 예술 잘하면 네, 그런 것도 예술고, 그렇고요. 예. 뭐 심지어 이제 장애 아이 문제도 요즘은 통합교육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좀 장애가 좀 심하면 뭐 또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그 특수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학교 안에서 저는 이제 그걸 계속 건강한 숲은 사실 크고 작은 다양한 수목들이 모여서 그렇죠.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 그래야 거죠. 그게 정말 제대로 자연스러운 숲인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A라는 산에는 소나무만 심고 B라는 산에는 참나무만 심고 이 마치도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교육 문제에 접근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큰 틀에서 패러다임 방향을 좀 전환해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몇 가지 지금 예를 든 것처럼 결국 그 부실한 공교육이 사교육을 지금 예. 유발시키고 있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나라 엄마들이 애를 어려서부터 네. 잡는다. 네. 학벌주의에 이렇게 다 오염되거든요. 엄마들이 네. 어렸을 때부터 명문대 보내려고 애를 막 채찍질을 한다.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엄마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물론 강남에 뭐, 가보면 또 많긴 하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전국적으로는 그런 엄마들의 비율은 전 3분의 1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한 20% 정도로 보면. 보고 계시다.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다들 이제 그렇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여건에서 아이를 키워보면 학원을 안 보내기가 어렵게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뭐 한 두 자릿수 이상의 나눗셈의 문제를 일으킨다. 네. 잘 이게 해결이 안 된다. 네. 그러면 엄마한테 통보를 해주든가 이것 네. 좀 집에서 보완을 시키십시오. 아니면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좀 맞춤형 숙제도 내주고 해서 관리를 해주든가 하다못해 이제 나머지 공부 이게 네. 어감이 안 좋아서 그렇지 나머지 공부 사실 독일, 그러니까요. 핀란드 이런 데서 다 하는 거거든요.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거의 아무것도 안 하죠. 공교육이 이제 이렇게 사교육을 유발하는 것이 초등학교에 이제 국한되지 않는 거 네. 아니에요. 그죠? 중고등학교 사정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이거 아닙니까? 예. 고등학교 네. 교육과정을 보면 이제 제일 네. 어이없는 게 이제 대학 입시와의 관계 설정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 수학을 보죠. 수학이 이제 제일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네. 수학의 경우에 이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는 그렇죠. 교과서를 만들 때는 3학년 졸업식 전날까지 수업을 한다고 가정하고 교육과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입시하고 무관하게. 예. 입시란 게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네. 3년을 꼭 차게 배워야 네. 배울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을 교육과정으로 교과서로 만들어요. 네. 그렇죠. 근데 명목상으로는 이제 입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지만 실제 운영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수능 문제 풀어줘야 되니까. 네, 네.
11월 초에 수능을 본단 말이죠. 네. 그리고 당연히 그 몇 달 전에 진도를 끝내야 약점 보완도 하고 네. 문제도 풀어주니까 3년 분량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 내용을 과속으로 진도를 나가는 거죠. 네. 여러 가지 편법을 그렇죠. 사용해서 과속으로 진도를 나가는데 그래서 2년 반, 심지어 2년에 끝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 문과는 네. 그나마 좀 나은 거고요. 네. 이과 수학 같은 경우는 이과 수학 선택 과목 중에 이제 기하 벡터 네. 이제 수능에서도 꽤 많이 보는 과목인데, 근데 이 기하 벡터를 3학년 2학기에 편성해 놓는 경우들이 네. 적지 않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3학년 2학기 중에 수능을 봐야 되는데 아직 진도도 덜 끝난,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문과도 그렇지만 특히 이과의 경우 이게 진짜 혹독한 과속 진도고, 네, 맞아요. 이 정도의 과속을 견딜 수 있는 학생은 저는 이제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수학 영재인 네. 이런 학생들, 그렇죠. 재능이 아주 뛰어난 네, 학생들이 있고, 또 하나는 선행을 한 학생이죠.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공교육이 이제 아까는 이제 한글 읽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중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대학 입시와 공교육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는 대학 입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 양 생각하고 네. 만든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입시 준비를 해줘야 되니까 편법으로 과속 진도를 나가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불거지는 게 수학이고요. 우여곡절 끝에 그 이제 오죽하면 뭐 어떻게 보면 교육 당국이 해야 될 일을 교육 시민 단체가 나서서 국민적인 공감을 일으켜서 선행교육 금지법 이것까지 통과되도록 노력은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알고 보니까 학원은 규제 못 하고요. 또 학교도 특목고나 자사고보다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렇죠. 예, 지금 예. 현행 입장은 좀 그렇거든요. 그죠?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게 네,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정확한 명칭은 이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를 위한 특별법. 이제 이게 이것 때문에 사실 이 과속 진도 나가는 게 일반고에서 더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대학 입시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속 진도를 나왔는데 그런 편법으로 과속 진도 나가는 걸 어렵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법이. 그렇죠. 근데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는 교육과정 자율성이 커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수학 그 교과 시수를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대학 입시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철저하게 현실 논리에 맞게 재설계를 하지 않으면 선행학습 금지법처럼 뭐 취지는 좋은 법이지만 이런 네. 법이 오히려 일반고를 더 불리하게 하는 이런 역설적인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물론 이제 일단은 이렇게 시작이 이렇게 되고 점차적으로 이제 학원도 규제하는 쪽으로 물론 이해해요. 나아가겠다. 뭐 저도 뭐 너무나 예, 잘 아는 그렇게 얘기하죠. 분들이고 네, 그분들의 예. 활동을 저도 예.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긴 한데,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계가 네, 아주 기초적인 얘기잖아요. 네, 사실 미국하고 유럽이 다르거든요. 미국은 이제 입시가 이제 SAT 같은 객관식인데 입시 준비를 공교육에서 안 해주는 시스템으로 그렇죠.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놓은 네. 거고, 유럽은 대학 입시를 논술형으로 설계하고 논술형 대학 입시를 고등학교에서 네. 준비하는 입시 교육을 네.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다르게 이제 미국하고 유럽이 입시와 교육과정의 관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완전히 이제 이중 플레이를 하는.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이중 플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굉장히 공교육의 지금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예. 교육계에서 당연히 토론하고, 아니 전 교육계도 교육계지만 네. 교육학계에서 뭐 하고 있는지 네. 참 저는 그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육학계에 지금- 있는 그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이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교육계나 교육학계나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 불편한 문제 제기를 하질 않는 거예요. 네, 공공연한 비밀이긴 한데 네. 사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나 또 언론에서도 크게 집중으로 부각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런지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네.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 정책이 지금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데 그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는 틀림이 없고요. 또 가끔 관료들 중심의 정말 영혼이 없는 교육부, 아까 제가 오죽하면 교육이 없는 교육부가 하는 일이 하긴 했는데 아까 보면 오히려 비교육적이거나 교육을 더 황폐화시키는 일이 사실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는 그래서 도대체가 학교가 왜 존재하고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왜 존재할까, 이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일탈하지는 않을 텐데, 가끔은 학생은 그분들 안중에 없는 거예요. 또 선생님들도 염두에 없는 것 같고요. 그죠?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혀 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서울시교육청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한 2년 4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네. 참 많은 걸 느꼈는데요. 역설적으로 그 기회가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배움의 기회였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예. 관료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네, 이런 걸 예. 생생하게 내부에서 들여다봤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행정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은 아직도 네. 국정교과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위에서 높으신 네. 분들이 뭔가 의사결정을 해서 그걸 밑으로 보내면 마치 더 상명하다는 식으로. 일사불란하게 밑에서 다 수행하게 네.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 시스템 전체가 마치 하나의 군대인 것처럼 네, 맞아요. 군대 국정교과서 조직처럼. 체제라는 게 사실 그런 네. 거거든요. 그 패러다임에 아직 갇혀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사실 뭐 교육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갈고 닦아진 그 전문성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것이 제대로 존중되고 그게 살아나려면 권한을 밑으로 내려 보내야죠. 교육부는 교육청으로, 교육청은 학교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단위 교사들한테. 네, 선생님한테 또 선생님들은 그렇죠. 또 저기 학생들에게. 학생들한테 그죠?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 대면하는 두 주체는 교사 학생에게 권한을 점점 더 많이 내려줘서 이들 사이에서 좀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뭐 요즘 많이 얘기하는 융합교육이니 뭐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살상 위에서 교육인데. 다 모든 걸 틀어주고 지시하면서 뭐 창의적인 교육을 해라, 선진적인 교육을 해라. 그 학교 현장에 가보면 다 갈아 없어지죠. 그러니까요. 말로는 늘 뭐 비정상의 정상화, 또 교육개혁이 뭐 4대 국정 과제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그게 그냥 말뿐이고 현장에서는 교육 주체라고 하는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전혀 여전히 교육 주체 역할을 못 하고요. 우리가 좀 화제를 조금 돌려서요. 부진하지도요. 예. 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나머지 공부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조금 부활해야 된다. 일제고사는 없애더라도 그런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이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연결되는 거죠, 다. 예를 들면 이제 부진아들이 이제 네. 생긴단 말이에요. 이른바 이제 다른 말로는 네. 이제 기초학력 미달. 기초적으로 요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된다는 어떤 기준이 네. 있을 수 있는데 의무교육기관에 거기에 미달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네. 이제 부진아 대책을 어떻게 세울까? 그러면 이제 네. 우리나라 이제 교육정책 행정하는 분들은 되게 저 위에서 네. 야, 대책을 하나 만들어 해서 네. 제도로 하나 멋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죠. 만들어서 그걸 다 모든 학교에서 똑같이 시행하도록 이렇게 네. 강제로 지시를 해요. 네. 근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들여다보면 학습 부진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 맞춤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아예 하나하나에 네. 대해서. 아주 깊은 수준의 네. 부진은 사실 별도의 어떤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네네. 그 수준이 아니라 아닌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학교 현장에서 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맞춤형 과제라든지 부모의 협력을 요청한다든지 또 나머지 공부. 네. 나머지 공부가 참 어감이 안 좋죠. 네. 그냥 뭔가 낙인 찍는 느낌이 들고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서 나머지 공부의 대상이 되는 건 굉장히 창피한 일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보충 수업이라는 예. 의미인데 사실은. 근데 뭐 예. 교육 선진국인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 나머지 공부 다 있고 이 나라들 아무 거리낌 없이 핀란드에서도 네. 누구누구는 오늘 집에 가지 말고 남아라. 네. 애들은 이제 빨리 집에 가고 싶죠. 네. 집에 가서 텔레비 보고 놀고 싶은데 오늘 네가 오늘 못하면 내일 네. 또는 내일 못하면 모레라도 이걸 꼭 해내야 된다 하고 보충 지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사실 일제고사 뭐 당연히 저도 네. 일관되게 반대해 왔고 일제고사는 우리나라 교육의 획일성을 훨씬 더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해 왔습니다만 일제고사와 관련된 그 숱한 논란이 우리에게 남겨준 긍정적인 자산이 하나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기초학력이라는 개념이에요. 네, 그렇죠. 기초학력을 또 뭐로 볼 거냐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의무교육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의무교육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는 compulsory education이니까 사실은 네. 강제교육입니다. 강제교육.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독일과 같은 이런 나라들의 체제를 많이 따라서 의무교육 기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를 학교 안 보내면 부모가 처벌받을 수 있게 돼 그렇죠. 있죠. 그래서 미인가 대안학교 보내는 분들을 가끔 이제 뭐 벌금 내란 뭐 이런 것도 나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강제로 아이를 학교에 다니게 했으면 국가에서 해주는 게 있어요.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두 가지를 책임져야 되는데 네. 첫 번째가 이제 무상으로 해줘야죠.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의무교육이니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그래서 사실 이제 네. 무상급식의 논리도 거기서 찾는 거기서 나온 분들이 이제 거죠. 적지 않은데 또 하나가 기초학력이에요. 그러니까 네. 모든 애들을 공부 잘하게 한다? 이건 사실 불가능한 건데 기본적인 건 할 수 있게 네, 해줘야죠. 최소한의 그 평균 이상은. 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네. 때 분수 사칙 연산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분수 사칙 연산을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잘 못하면요. 네. 이 아이가 나중에 가질 수 있는 직업의 폭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명문대 가고 아니고 뭐 이런 것하고 약간 다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가능성을 너무 제약하는 측면이 네.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준은 의무교육 단계에서 네.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뒤처진 애들이 많이 나오게 네. 딱 좋은 그런 시스템이죠. 네. 한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배우게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제 교육의 좀 전문가분들은 잘 아시는 네. 김영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양에 가보면 한 학급의 애들이 요 그룹은 네. 뭐 좀 더 빠른 진도를 나가고 있고 그렇죠. 하고 요 그룹은 조금 더 좀 평균적인 걸 하고 있고 요 그룹에서는 조금 그러니까요. 더 기초적인 걸 하고 별로. 있고 네. 뭐 개인별로 또는 모든별로 서로 또는 다른 걸 하고 월반까지 있고 하면서. 예, 예. 네. 그리고 그런 수업으로도 또 안 되는 애들은 또 네. 보충 뭐 네, 나머지 공부나 예, 예. 이런 걸 시키고 별도 시스템으로. 그렇게 해서 한 그룹 내에서도 한 학급 내에서도 빠른 아이, 느린 아이, 뭐 평균적인 아이들이 공존하면서 또 배울 네. 수 있는 서로 또 잘하는 그렇죠. 아이가 좀 부진한 아이를 또 끌어주는 네. 협력 학습도 협력 많아요. 관계도 네. 이제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네. 적어도 의무교육 기관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운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똑같이 배우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너무 그런 강해서 노력도 안 하고 예, 예. 또 선생님들은 아이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좀 알아듣는 소위 예. 잘하는 아이들 위주로 막 그냥 진도 빼기에 급급하고 아니 이게 저는 아까 부진하지도 교육부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지난 정부 때 엄청 썼어요. 그래서 예. 저는 그 한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나보면서 부진하지도 하라고 그러는데 그 아까 얘기한 이제 일제고사를 봐서요. 네. 거기에서 네. 그 성적 성적, 굉장히 이제 미달 미달 아이들을 예. 모아놓고 하는데 만약 그게 4학년 아이면 4학년 수업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글도 제대로 못 읽고 그래서 2학년이나 1학년 것부터 해야 그렇죠. 되는 예, 애들도 맞아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진하지도록 하라고 해놓고 그 사실상 그 아이 선생님도 좀 황당한 거고 그 아이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그 일제 시대부터 내려오는 그 네. 구태의연한 패러다임에 너무 갇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부진하지도 이런 데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감투 안 쓴 일반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가장 황당한 얘기가 아예 공부 문제로 이제 선생님하고 상담하다 보면 학원에 보내라. 예,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선생님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예. 전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그런 분들이 꽤 있구나. 특히 이런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예. 강남이나 목동 쪽의 학교들은요 예. 상당 부분 왜냐하면 아이들이 사교육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요. 높으니까 선생님들이 웬만한 건 학원에서 해. 너는 이거 학원에서 이것도 안 했니? 또는 심지어 아니 강남 목동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 대한민국 예. 전체적으로 저도 굉장히 뼈 아프게 생각하는 게 일부 이제 아까 학부모님이 너무 답답해서 담임선생님이나 과목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 아까 학원 보내세요. 또는 심지어 이 아이는 학원 보내도 안 되니까 과외를 시키세요. 이랬다는 말 듣고 저도 혹시 내가 옛날 교단에 있을 때 그런 학부모한테 상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굉장히 돌아보게 되면서 아까 공교육에 대한 아까 책임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 어떤 구성원들이 그런 정말 책임감 갖고 담당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교사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이제 솔직히 전체 시스템이 말해서 문제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저는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대학 서열화 완화하는 거, 또 하나는 정말 그 교원 승진 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사실 힘들다. 이게 이제 교육 활동가나 교육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제 그러나 그 대학 서열화 문제는 이제 선생님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시고 조금 더 예.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오늘은 그러면 그 교단 문화 특히 선생님들의 승진 그 분명히 제도에 예, 문제가 있는 예. 것 같아요. 그죠? 이 부분 조금 언급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지난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 네. 우리나라 교육 문제는 경쟁이 심해서인 부분도 있지만 네. 공교육의 교육과정도 불합리하고 좀 네. 전체적으로 좀 무책임하고 이런 문제도 크다. 네. 그러면 공교육 자체의 어떤 시스템이 이제 문제라는 건데 공교육 자체 시스템에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네. 교대 사범대 네. 뭐 다녔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엄밀히 보면 학교에서 일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죠. 네. 사교육업계부터 시작해서 어쩌다 보니 이제 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제3자 외부자 네. 입장에서 우리나라 공교육을 관찰하기 시작한 사람이란 조금 말이에요.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객관적인지 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외부자 입장에서 네, 처음 보면. 들여다봤을 때 네. 제일 놀란 게 두 가지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 공교육이 이게 말이 되나? 첫 번째가
교사가 자기가 몇 학년 무슨 과목을 가르칠지 겨우 일주일 전에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알려주면서 잘 가르쳐 이거 불가능합니다. 제가 근데 그게 보기에는 이제 오랜 관행이 되다 아주 보니까 우수한 대단한 교사가 일부 교사를 제외하고는 어려운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게 예. 너무 오랜 관행이 되다 보니까요. 그거를 사실 교원 단체들도 문제 제기를 사실 안 거의 하죠. 안 해요. 예, 예. 그래서 아니 교총이 두고 정교조고 이런 얘기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예. 관행으로 굳어져서 예. 그냥 의례 그렇게 하느니 또 일부 이제 사립학교나 일부 학교만 네. 이제 12월에 좀 미리 좀 하죠. 또는 예, 그런 1월에 학교가 조금 있긴 빠르게 있는데, 예.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가 승진제도예요. 승진제도. 맞아요. 승진제도라는 건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리더십을 가지게 되느냐 이 문제잖아요. 사실 이게 승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승진으로 뽑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승진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네. 편의상 승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리더십을 가지게 되느냐 그런 네. 또 리더십을 가지는 어떤 자리에 가게 되느냐 이게 이제 승진제도라고 편의상 얘기해 보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런 퀴즈를 내요. 네. 사람들 만나면 다음 중 네.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 자, 오지선다입니다. 오지선다. 네. 자, 1번 총장, 네. 2번 학장, 네. 3번 시장, 네. 4번 사장, 네. 5번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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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대한민국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많이 그러니까 몰라요. 몰라요? 아. 그 교장이 예. 초중고등학교 교장이 예. 아주 지난한 아. 승진 과정을 거쳐서 교장 자격증이라는 걸 받아야 될 수 예. 있다는 거를 아, 모릅니다. 모르나요?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 교육계도 아까 오늘 진짜 불편한 짓을 많이 얘기하는데 정말 그 공공연한 비밀이다시피 금방 의사도 전문직이고요. 뭐 교원도 원래 전문직이잖아요. 근데 예. 지금 전문직 대우를 못 받고 있어서 그렇지. 당연히 의사가 뭐 병원장이 되는데 승진하는데 별도의 시험 코스를 안 받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건 그 전문가 집단 내에서의 네. 나름의 규칙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뿐이고 네. 의사도 그렇고요. 네. 또 예를 들어 대학의 총장, 학장, 아니 그러니까요. 같은 교직인 예. 초중고와 대학이 지금 좀 정말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학에 학장이 되고 총장이 되는데 무슨 부장 네. 이제 보직 네. 교수라고 네. 그러죠. 보직 교수 하거나 또는 학장 하거나 하다가 다시 그렇죠. 평교수 하고 예. 심지어 총장 하다가도 네. 다시 나도- 평교수 하다가 그러니까요. 뭐 정년 예. 퇴임하기도 하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초중고는 마치도 교장하다가 평교사로 내려오면 강등인 것처럼 뭐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하던데 그러니까 사실 교장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인 총장, 학장, 시장, 사장 다 자격증 없이 나름의 내부의 어떤 그 절차에 의해서 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것이 당연한 건데 일종의 보직 근데, 개념으로 예. 바꿔야 돼요. 근데 그죠? 예. 교장은 그 승진도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승진도 교원의 제일 중요한 업무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르치는 거하고 돌보는 거라고 네, 보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네. 가르치는 일과 그리고 생활지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과 생활지도라고 네, 흔히 그렇죠. 얘기하죠. 예. 가르치는 것과 네. 돌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잘하고 거기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승진하기 뭔가 어려운 거죠. 그걸 통해서 인정도 받고 뭐 네. 주변 동료들한테 네. 인정받고 또 학생 학부모들한테 인정받고 그런 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뭐 그 리더십을 가지게 하는 네. 이런 게 아니라 아니다. 별도의 전혀 별개의 일을 해야 되는 스펙을 쌓아서 예. 네. 전혀 별개의 스펙 쌓는 거 보면 나름 다 명분이 있어요. 네. 어디 대회 가서 상을 받아온다, 무슨 뭐 네. 연수를 받는다, 그렇죠. 무슨 어디 대학원에 등록해서 뭐 네.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럼 이제 유리한 가산점을 거죠. 많이 주죠. 네. 근데 그건 나름 좋은 일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일을 많이 할수록 자기 아이에게 들어갈 그렇죠. 자기 반 노력과 시간은 아이들은 소홀해지는 거고 생활지도 아무래도 소홀해지는 거고.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주객이 전도된 네. 거죠. 그리고 점수를 받긴 받는데 그 점수를 주는 분들은 이제 윗분이죠. 윗분한테 잘 보여서 이른바 이제 금평 점수를 최고로 잘 받아야 되고 최고로 잘 받는다고 승진이 또 잘 안 되는 게 뭐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러니까 가산점 받기 위해서 또 학위도 받고 대회도 그러니까요. 출전하고 뭐 등등. 그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돼 있는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니라 너무 구태의연하고 구시대적인 거잖아요. 그 비효율적인 거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잘 가르치고 수업 잘하고 생활지도 잘하는 쌤이 인정받아서 교감도 되고 교장이 돼야 되고 또 교장하면서 외국처럼 교장은 수업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런 또 경우도 많죠. 임기가 예, 끝나면 예, 다시 내려와서 자기 할 일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선순환 구조인데 그렇죠. 예.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은데 장학사 시험 코스를 이 시험 왜 폐지를 못 하는지 그리고 이 장학사는 일반인들이 또 잘 모르십니다. 네. 장학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 이제 교장까지 승진한 코스의 일종의 이제 직행 코스죠. 그렇죠. 지름길이죠. 지름길이죠. 네. 그래서 장학사 시험을 통과해서 교육청에서 일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일정 연한 일한 다음에 교감으로 갈 수 있는 최소한 교감으로 최소한 돌아오죠. 교감으로 가고 그래서 또 교감이 교장으로 교장으로 승진하는 아주 지름길이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른바 진보적 교육감들이 네.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분들이 이제 장학사 시험 같은 것도 좀 바꿔야 된다 해서 일부 교육청은 벌써 좀 바꾸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체적인 분위기나 전통은 또 장학사 시험 어떻게 또 잘 봐가지고 이렇게 교장으로 가는 어떤 직행 코스로 활용하는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냥 외부자의 입장으로 봤을 땐 제일 어이없는 게 그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혁을 해내지 못하면 아까 교단이 선생님들이 사실 이렇게 지금 뭐 취업이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교직이 선호하는 직업이면은 그렇죠. 예. 틀림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중에 상당수가 10명 중에 4명은 자기 직업 만족도가 또 OECD 그렇죠. 국가 예. 가운데 최하위거든요. 그렇죠. 직업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이제 교사들에게 물어본 거죠. OECD 국가들의 교사들에게 그 네. 자기의 이제 그 하는 일에 만족하느냐, 직업에 만족하느냐. 거기서 제일 낮게 나온 나라가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네네. 10명 중에 4명 가까이가 교사 되는 걸 후회한다. 이런 그러니까요. 통계가 나와 있고. 역설적인 건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각 직업별로 직업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제일 직업 만족도가 높은 직업이 뭔지 아세요? 그 초등학교 교장입니다. 초등학교 교장. 교장. 네. 그러니까 일반 교사들의 네. 어떤 평균적인 어떤 상황과 마인드와 교장이 된 분들의 상황과 마인드가 너무 격차가 큰 거죠.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만족도 높은 걸 우리가 폄하할 건 아니죠. 근데 평균적인 교사들은 왜 이렇게 그러면 다 교사가 된 걸 후회하고 자괴감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고 네. 뭔가 공허한 느낌을 많이 받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는 요즘 학생들이 너무 선생님 말 안 듣고 대들고 막 그거는 그래서 여러 개 그렇다. 원인 중에 정말 작은 원인이죠. 그것도 네. 물론 뭐 전 네, 인정해요. 네. 뭐 그럴 네. 수 있다라고 봐요. 요즘 생활지도가 옛날보다 네. 많이 어려워졌다는 네, 얘기들은 네. 많은 교사분들이 말씀하시고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뭐 다른 선진국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선진국 애들 마찬가지. 얼마나 학교에서 맞아요. 개기고 스님한테 반항하고 심지어 미국은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총 네. 들고 학교 오고 맞아요. 심지어 이런 학생들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생활지도의 어려움은 우리나라에만 꼭 국한된 그건 문제는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것도 아까 중요하지만, 의사가 전문직인데 의사들이 환자를 다루는데 예, 예. 예? 결국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원들이 아까 전문직이라고 하는데 지금 전문직 대우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교원이 전문가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이 전문직 잊어버리는 대우를 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자꾸 네.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만 생각하는데요. 네. 우리 동네 그 부동산의 공인중개사 아저씨들도 아저씨 아줌마들도 그 다 부분에 전문가예요. 전문가죠. 맞아요. 네. 그걸 나름의 자격증을 가지고 뭐 네.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걸 나름의 전문성을 토대로 헤쳐나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는 쉽게 얘기하면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전문가라고 네. 부릅니다. 그리고 자율성을 좀 그렇죠. 주죠. 교사도 전문가거든요. 네. 그럼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교사에게 3가지 정도 교육권 중에 그렇죠. 3가지 정도가 들어가지 네, 않습니까?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네. 일단 수업 준비권. 네, 수업 준비권. 아니 일주일 전에 배정하면서 수업 잘하라 이거 너무 어물성설이다. 이거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네. 그 대부분의 아니면 그 선생님에 선진국, 대한 과대평가거나. 대부분의 그 서구 선진국 네. 교사들은 대개 한 2달 반 전쯤에 알거든요. 물론 그러니까요. 그들도 얘기 들어보면 막판에 사정이 있어서 바꾸는 경우가 있긴 있대요. 그럼요. 근데 피치 못할 경우. 그거는 예외고 네네. 예외적인 경우고. 원칙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예외가 일반이에요. 그렇죠. 그 나라의 아까 예외가 우리나라에서는 네. 일반으로 일주일 전에 정상이 다 비정상화돼 알려주는 있어요. 뭐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요즘 창의적 교육을 하라고 융합 교육하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하려면 준비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일주일 번째는 주면서, 그렇게 일단 그러니까 이것도 국정교과서 취재예요. 그냥 너는 그냥 전달만 해라. 그냥 수업 교과서 준비권을 읽어. 일단 예. 교원을 전문직이라고 한다고 하면 수업 최소한 준비권을 줘야 수업 되는 준비권을 거죠. 첫 번째 예.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2월 말에 뭐 열흘 일주일 남기고 뭐 이렇게 예. 담임 주고 업무 분장하는 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적어도 한 달 두 달 서구 전. 선진국처럼 한 네. 2달 반 전쯤에 네. 예고를 하고 네. 구체적인 어떤 보직 같은 건 한 2달이나 한 달 반 적어도 한 2달 전쯤에 그래야 그러니까 그분이 결과 들어갈 충분히 무렵 준비할 수 있을 중에는 테니까요.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번-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게 교과서 제도예요. 이게 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요즘 이제 교과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네. 사람들이 야, 그 국정 교과서는 나쁜 거야. 그러니까 검정을 지켜야 돼. 이런 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서구 선진국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검정도 아니고 자유발행제죠. 그럼요. 예. 자유발행제란 뭐냐면 국가에서 최소한의 지침은 줍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렇죠. 두 자릿수까지의 곱셈을 네. 가르쳐라. 뭐 네. 이런 식의 지침을 줘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교사는 전문가니까. 심지어 어느 나라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교과서 자체가 없어요. 선생님이 알아서 이게 사실. 교과서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 방향만 약간 제시하는 잘 거죠. 생각해야 돼요. 네, 네. 진짜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알아서 하는 거니까 어떤 교과서는 어떤 교사는 자기가 직접 쓰는 자기가 거예요. 쓰기도 예. 하고 다른 자료를 그러니까 참고하기도 교과서 하고. 같은 무슨 어디서 출판한 뭐 잘 인쇄된 교재가 딱 있는 게 있는 아니라 게 아닌 거죠. 프린트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교과서 역할을 하는 네, 거예요. 맞아요. 뭐 심지어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자유발행제의 가장 핵심은 능력이 되는 교사는 직접 네. 집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집필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2달 반 전쯤에 예고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기본 체제는 아무리 검정자료고 하지만 사실은 국정교과서 체제인 거예요. 며칠 전에 알려주면서 너 이 교과서대로 그냥 읽어주는 수업하면 되는 거잖아. 전달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건 지식 그런 전달자일 겁니다. 뿐이잖아요. 예. 거기서 자괴감을 느끼는 거고요. 전문가로서의 권한을 인정을 안 하는 그러니까 거죠. 약간 이제 교수들은 보통 자기가 쓴 책으로 그렇죠. 저자 직강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저도 교사 출신이지만 제가 만약에 제가 쓴 책으로 국어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 징계 대상이에요. 그렇죠.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교재 선택권은 전혀 없는 거고요. 그냥 국가에서 주어진 교과서를 가르치는데 그거를 다른 교재를 쓰면 안 되고 그런데 요즘 뭐 또 좀 굉장히 불편한 진실인데 고등학교 교실에 가면 교과서 대신에 뭐가 또, 있냐면요. 그렇죠. 예. 사실상 EBS 교재를 써요. 그러면 교과서 대신에 EBS 교재를 쓰는 건 또 허용을 묵인하는, 해요. 예, 예. 허용하는 이런 지금 불편한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논란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는 게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굉장히 냉소합니다. 네. 왜 냉소한지 아세요? 야 우리는 계속 국정이야. 계속 어차피. 국정이었어 지금까지도. 한 번도 무슨 새삼스럽게 결성을 논쟁을 준 하고 적이 있냐. 없어. 네. 초등학교는 지금 3, 4, 5, 6학년에 영어하고 예체능 과목을 빼놓고는 다 국정이에요. 그러니까요. 선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가 없어요. 없었으니까. 그리고 검정 네. 교과서도 이 검자가 검열한다의 검자거든요. 국가가 그러니까요. 교과서를 검열하는 맞아.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선진국 중에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독일의 일부 주에 조금 검정 제도가 남아 있는 정도이고 나머지 영국, 프랑스, 뭐 핀란드, 미국도 절반 정도의 주가 자유발행제예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교원이 전문성을 보장하려면 첫 번째 수업 준비권, 두 번째 교재 선택권, 교재 선택 및 그리고 집필권. 집필권. 예, 세 번째 이렇게 이제 됩니다. 예. 평가권까지. 그죠? 평가권. 평가권은 사실 고등학교 같은데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네.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학교 성적은 내신으로 반영이 대학에 갈 때 네. 반영이 되니까 고등학교에서 평가권을 섣불리 건드리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는 교과서도 자유발행제로 바꾸고 네. 평가도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을 자기가 평가하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봐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을 네. 자기가 평가하는 거라면 내가 1, 2, 3반을 가르치면 1, 2, 3반 데리고 내가 가르치고 그와 연관해서 평가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반에서 끝반까지 같은 시험을 보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요.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부에서 아예 규칙을 제정해서 한 나라는 그러니까 같은 시험을 보게, 같은 평가를 하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내가 1, 2, 3반 데리고 아무리 그런 걸 하고 싶어도 어차피 시험은 같이 봐야 되니까 네, 4, 5, 네. 6반 가르치는 선생님도 설득해야 되고 7, 8, 9반 가르치는 선생님도 설득해야 되는데 근데 대개 이제 그런 설득을 하다 보면 동의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왕따가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설령 또 설득을 네. 해서 그런 일을 해봐도 네. 나중에 그건 김현태 선생님이 네. 겪으셨던 것처럼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렇게 정답이 있는 것만 가르치고 평가하라고 하는 게 이게 교육의 본질에 맞는 거냐. 아니 그게 아까 자꾸 의사나 법률하고 비교하게 될 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어쨌든 금방 말씀하신 수업 준비권 그리고 교과서 선택 및 집필권 그리고 그리고 평가권까지 교사에게 주자.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묶어내려고 하시는 게 지금 교권 선지나 특별법. 이게 비밀인데 아직 당 아직, 내부에서 토론 중이고 네. 공식적으로 지금 뭐 나가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네. 어쨌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이제 계신,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것 중에 네. 이름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교권 선지나 특별법.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중립적으로 교원
전문성 보장을 위한 특별법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제 저는 거기에 사적으로 반대하는 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예.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이제 범진보 진영이 전체적으로 많은 개념을 잃어버렸다라고 봐요. 네. 자유라는 개념, 네. 애국이라는 개념, 개념. 뭐 교권이라는 개념, 뭐 등등 또 이런 것들을 선진화, 뭐 예. 보수 선진 이런 개념들을 보수 쪽에 다 내준 측면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그래서 우리도 된다고 일부러라도 보거든요. 이제 예, 저쪽 용어를 쓰자. 네. 교권이라는 용어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네. 그 진보적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다들 야 교권은 그 교총에서 하는 얘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던데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진정한 교권이 뭐냐? 교사의 네. 권리, 교사의 권한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교육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도 그리고 교사가 진짜 제대로 전문인으로서 인정받고 바로 서기 위해서도 그런 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유발행제. 근데 이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교사들이 지금 체제에서도 못 따라오고 좀 이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적격 교사도 많고 네. 게으른 교사도 많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더 권한을 확장해주면 이게 되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것과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 두 개 중에 저는 뭐가 더 쉽냐. 대개의 경우는 저는 제도를 바꾸는 게 더 쉽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도적 여건을 바꿔서 지금과는 다른 문화가 네. 가능한 어떤 풍토를 만들어줘야 그래야 이게 교원 사회도 전체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이번에 지금 얘기하시는 교권 선진화 특별법은 아예 제도적으로 정말 교원이 전문직이다. 이거를 예, 지금 전문가다. 보장하자는 예.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진보적 교육계 쪽에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이 혁신학교가 진짜 참 좋은 모델이죠. 그거를 확산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 교육을 바꾸자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 혁신학교 가보면 진짜 물론 무늬만 혁신학교들도 있죠. 네. 하지만 진짜 제대로 되는 혁신학교들 가보면 진짜 입이 안 다물어질 지경인 진짜 놀라운 성과를 낸 학교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재밌는 연구가 초기에 지정된 혁신학교일수록 성공 사례가 많고요. 그 뒤에 지정된 혁신학교일수록 성공하지 못한 사례, 상대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의식이 높고 좀 그 열의가 있는 선생님들이 초기에 혁신학교 지정되면 거기로 다 몰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학교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게 이제 농도가 얇아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른 쪽은 농도가 얇아지니까 후기에 시작한 데는 상대적으로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퍼져가지고 확산하는 모델은 전형적으로 이제 문화를 바꾸자 이런 패러다임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서 사실 혁신학교 그 일명 서울에서 좀 성공했다고 하는 선사고하고 삼각산고 선생님들을 모시고 한번 방송을 했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처음에 이제 신설학교였고 또 학교 혁신에 대한 열정이 강한 분들이 똘똘 뭉쳐서 결국은 사실 고등학교에서 혁신학교를 성공시켜내기는 굉장히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거를 다른 학교로 일반화시키는, 확산시키는 데는 사실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 학교에서 혁신적인 교사들이 자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 일반 학교에서 혁신적인 교사들이 자생하지 못하게 그 싹을 잘라버리는 게 뭐냐? 학교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다 제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수업 준비권이라든지 또는 교과서 선택 및 집필권 또 평가권 이런 것들이 허용되어야 일반 학교에서 자생적 혁신이라는 게 가능해지기 학교 시작합니다. 혁신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그 혁신학교가 굉장히 좋은 모델이고 저도 뭐 찬사를 많이 보냅니다만 그것을 그냥 확산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교육 전체를 바꾸자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세월이라는 거예요. 약간 패러다임을 바꿔서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를 개선해서 일반 학교에서 자생적 혁신이 가능한 그런 여건을 만들고 그걸 지원해줘야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러니까 혁신학교가 비록 공교육의 대안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뭐 대안을 넘어서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전국 확산화되도록 금방 그런 제도적인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더 이제 오늘 준비 못다한 이야기는 그 이제 수강 신청제라든지 대학 서열화 완화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시고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가 교육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4천만이 전문가입니다. 4천만이 전문가다, 5천만이 전문가다.
뭐 그 말도 저는 맞다라고 봐요. 뭐 많이 자기도 교육을 받아봤고 또 자녀의 학부모인 경우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학교에 대해서 사실 친숙한 거지 학교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는 교육을 많이 겪어봤다, 경험해봤다, 거기에서 한마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메커니즘을 잘 아는 분은 의외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교육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많은 분들이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장이 되느냐라든지 도대체 우리의 아이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애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지라든지 아주 결정적인 문제들이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실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나라 공교육이 실제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고 뭐 이거를 제도적 문화적으로 해결해 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가끔은 저도 그러니까 객관화 시켜놓고 봐야 교육의 본질이 제대로 보인다. 산 속에 있으면 산이 안 보이거든요. 산을 그렇죠. 벗어나야 산이 제대로 보이는 것처럼 한국 교육의 문제를 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또는 다른 나라 입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어느 위치인가. 그래서 오늘 조금 굉장히 부끄러운 불편한 진실, 부끄러운 현주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꼭 짚어야 되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대안 위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죠. 그렇죠.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신 것처럼 우리 교육 여전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를 이른바 교육 3주체라고 말하고 그 중에서도 학생을 교육 제1주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에서 과연 학생이 교육 주체인 적이 과연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선택권은 거의 없고 한 학교가 정한 교육과정에 학생들이 맞춰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 학생의 흥미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나아가야 하고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또한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깊이 있게 짚어본 것처럼 의사, 교수 등 다른 전문직의 경우 승진하거나 원장, 학장, 총장이 되기 위해서 별도의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유일하게 초중고 교원의 경우 승진이나 교장을 하기 위해서는 장학사 시험을, 별도의 시험을 보게 합니다. 현행 승진형 교장제는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의사를 배제한 채 일정한 승진 점수를 받은 교원이 승진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정말 이런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뿐이라고 합니다. 이제 교육의 가치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은 타인과 잘 지내는 능력, 그리고 민주시민 의식이라고 합니다. 즉 사회적이고 협력적인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명문대 진학 중심의 교육, 혼자 공부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교육으로 상징되는 우리 한국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늘 강조하듯이 이제는 차가운 경쟁 교육에서 따뜻한 협력 교육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갑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맡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작국의 김종훈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많이 받으세요. 올해부터 저희 국민TV에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내주시는 그러한 소중한 정성에 조금이라도 좀 보답하고자 조합원님들이 하시는 일, 또 조합원님들이 생산하시는 농산물이나 조합원님들이 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들 많이 좀 우리 조합원들뿐만이 아니고 여러 이런 쪽에 좀 홍보를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죠? 삼성동 재벌 광고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님께서 광고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TV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그 사업들을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문의는 아래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국민TV가 우리 조합원님들의 그러한 그 정성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여러분님의 그 소중한 뜻을 더욱더 크게 결실 맺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파이팅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TV 파이팅! 파이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